그래서 뭐 앞에 뭐 전기적 사실은 이제 그 사람의 인생에 관한 얘기고 인간 과학과 고고학, 권력과 통치, 뭐 주체와의 실현 이렇게 큰 대목을 달아놓고 그 밑에 조금씩 이제 설명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전체적인 내용 중에서 이제 오늘 내용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요거 이해되면 나머지는 이제 그 틀 안에서 이제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첫 번째 이제 광기와 죽음의 문제인데요. 요, 곳이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하지 않. 그 광기라는 것이 이제 어떻게 인류 사회에서 이제 취급이 됐나? 이걸 이제 이렇게 쭉 한번 추적해 보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그것만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제 고고학이죠. 이제 저 계보학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됐는데 그다음에 이렇게 됐고 됐다. 그런데 고고학이라고 할 때는 이제 사실 지식 고고학이라고 했죠. 이제 그 배후가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 광기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고, 그다음 사회적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면서 또 이렇게 정의가 됐다. 그래서 그 배우까지를 다 들춰내서 보여주는 거, 숨겨진 걸 이렇게 들춰내는가. 고고학 이런 거 그런 거잖아요. 유물고고학도 땅속에 묻혀져 있는 것을 드러내서 햇빛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 그런 다음에 뭐 그 시대를 이제 그 추적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이 보여주는 건데 이제 지식에도 그게 필요하다. 유물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착안을 한 거죠.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지식 고고학이라는 말 자체가. 그래서 이제 그 시대마다 이런 시대적인 배경에서 광기가 이렇게 정의가 됐고 이렇게 취급이 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가지를 같이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좀 우리가 잘 배워두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오늘 뭐 첫 시간에 설교도 했습니다만은 또 지식 고고학적인 발굴을 통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냥 밋밋하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좀 와서 닿죠. 뭐 이러면은 음,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다 이것만 가지고 이제 뭐 어디에는 하나님 얼굴을 이렇게 바라보겠습니다. 또 어디에는 또 하나님 얼굴을 이렇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바라본다는 게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 얼굴을 바라본다는 거 뭐 이겁니다. 이러면서 이제 그 옛날 말하면 주제 설교식으로 하면은 입체적인 그런 설교가 잘 안 되죠. 근데 이제 신구약을 이렇게 그 배경을 이제 들춰내서 발굴해서 이건 지식 고고학적인 발굴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걸 이렇게 배경 삼아서 거기다 얹어서 얘기를 하면 공감하는 게 많죠, 더.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지향하는 건 역시도 스토리와 라인인데 그 스토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말하자면 지식 고고학적인 발굴이고 라인은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추출해낸 그 메시지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식 고고학이라는 말 자체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고 목사님들이 이제 저는 철저히 이제 지식 고고학적인 입장에서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말하는데 목사님들의 설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이렇게 거기다 올려서 생각해 보고 또 제 설교도 뭐 아주 잘하는 설교는 아닙니다만은 좀 풍성하다고 이렇게 느낄 수가 있다는 거 지식 고고학적인 발굴. 그것도 자꾸 밖으로 나가갖고 뭐 무슨 신학자 누가 얘기하고 그런 게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것도 일종의 발굴이긴 하지만 그러나 성경 자체에서 구약과 신약을 해서 이렇게 발굴해내면 그것은 그 자체 증거이기 때문에 가장 은혜가 되고 문제가 터지지 않죠. 그래서 이 지식 고고학적인 발굴을 통해서 어, 그러니까 고고학적인 발굴을 통해서 계보학을 얘기하고 있다는 걸 잘 묵상해 두면 이 방법을 배워놓으면 이제 설교가 쉬워질 수가 있죠. 풍성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어떤 광기가 역사 속에서 다뤄졌는지 하는 지식 고고학적 발굴과 더불어 계보학을 얘기하고 있는 것, 그 자체로서도 중요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지만 방법론에 따라서 어떻게 이 사람이 이걸 보고 다루는지를 이제 배워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 효과를 좀
봤으면 좋겠다. 에, 광기에 대한 고고학적인 발굴은 어떻게 되고, 계보는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 요 첫 번째 얘기하는 얘기를 한번 잘 들으시고, 그런 차원에서 이걸 정확히 이해한 다음에, 목사님들이 설교를 한번, 나는 어떻게 설교를 준비하고 있고, 어떻게 전달하고 있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오버랩 시켜서 보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인간 과학인데요. 인간 과학이라는 말이 이제 잘 없었던 얘기인데, 인간을 이제 과학적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과학은 이제 뭐 주로 이제 존재자, 그러니까 자연을 뜻하는 거지, 인간을 자연의 한 부분으로 넣어가지고 그걸 과학적으로 검토한다는 건 그동안에 뭐 이렇게 생소한, 뭐 자주 쓰던 단어가 아닌데 이렇게 딱 하니까 조금 낯설기도 하죠. 그래서 인간은 과거에 뭐 중세 이전에 그냥 다 그냥 인간이 섞여 살았어요. 인간에 대해서 이제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이 중세에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문둥병이 이제 뭐 과거에 한두 명 있는 건 몰랐지만 이제 조금 더 많아지면서 문둥병자를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르게 생각한 거. 그래서 사람이 다 섞여서 똑같았는데 문둥병자와 문둥병이 걸리지 않은 건강한 환자가 이제 다르게 생각이 된 거예요. 다르게. 우리 문둥병자가 다행히 아니니까 다행인데 그 당시 문둥병 걸린 사람 자기가 걸리고 싶어 걸린 것도 아닌데 좀 황당했을 것 같아요. 뭐 같이 살면서 뭐 밥도 같이 뭐 가져가 지내면 모르겠는데 이 문제는 전염성이 강한 거예요. 건강한 사람들이 뭐 그렇게 하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이라는 건 똑같은데 전염병이 전염성 때문에 따로 분리를 해서 생각하게 되었고 거주지도 분리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저 광야 같은데 뭐 성경에 보면 그냥 죽으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뭐 치료는 할 수도 없고 지금도 안 되니까 그냥 무덤 같은데 이제 유대의 무덤 우리하고 좀 다르죠. 뭐 이렇게 동굴 같은 데다 저거 썼으니까 그런 데다가 사람을 갖다 놓고 거기서 이제 죽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멀리 뭐 이렇게 깡통 같은 걸 걸고 흔들고 가서 나 왔다 하는 식으로 하면서 갈아입을 옷도 갖다 주고 또 뭐 먹을 음식도 갖다 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불쌍하죠. 자기가 뭐 문둥병 걸리고 싶어 걸린 건 아닌데 자기 이렇게 격리 수용돼 가지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그런 신세가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인류사의 인간이 사람이 그런 시대가 온 거예요. 그전에는 뭐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뭐 일부 뭐 이렇게 뭐 격리도 되고 뭐 이렇게 했겠지만 그때부터 아주 확실하게 문둥병 걸리면 격리한다. 이렇게 되게 그것이 각인이 돼버린 각인이. 그 본인도 당연히 내가 가야지. 사람들도 보내야지.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런 게 최초의 그런 시도가 있어 그것이 하나의 인류사의 정착이 돼버렸다. 사람은 다 섞여 사는 걸로 알았는데 질병이 이유가 돼서 사회에서 격리하는 게 당연히 돼버려. 본인도 격리 당하는 게 당연하다. 그럼 격리 당한 사람 너무 불쌍하죠. 거기서 죽는 거예요. 치료는 받을 수 없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뭐 치료 목적이 아니라 격리 목적으로 이렇게 건강한 사람을 보호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그런 일이 시도됐다는 거죠. 이런 걸 이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인간이라는 게 같이 섞여 사는 게 아니라 어떤 이유 때문에 이제 격리하는 것이 하나의 어떤 삶의 방식으로 이렇게 어, 들어온 거예요. 인간 사회 속에. 요즘은 뭐 앞서 얘기한다면 이제 노인들에 대한 것도 이제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치매 걸리고 나이 많으면 자식들도 이제 뭐 요양원 보내고. 처음에 가슴 아프고 그랬지만 이게 이제 점점 다 오래 가다 보면 가슴 아플 것도 없고, 이제 격리 당하는 노인들도 굉장히 뭐 충격이 많았습니다. 요즘에는 아마 우리 때쯤 되면은 어느 정도 되면 이제 내외관에 오래 살아있으면 손잡고, 어, 자식들이 뭘 가라고 하기 전에 가라고 해서 가면 섭섭하니까 우리를 요양원에 보내다오. 이런 때가 올 거예요. 그게
전혀 뭐 사회적으로 볼 때나 양심에 있어서나 뭐 가족에 있어서 이상한 것이 아닌 거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처럼 최초의 시도는 론돈병부터 시작됐다. 거꾸로 추적해 보니까, 고고학적으로 발굴해 보니까 그렇게 됐더라. 그런 계보는 이제 문둥병에서도 시작됐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그 배우를 고고학적으로 보니까 전염성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런데 이 광기라고 하는 거, 그건 그러면 어떻게 달라집니까? 처음에는 이제 같이 섞여 사는 거죠. 과거에는 질병 있는 사람도, 지금도 문둥병만 아니면 질병 있다고 뭐 말기암 걸렸다고 내쫓습니까? 물론 본인이 이제 뭐 더 나은 어떤 환경을 위해서 어, 무슨 암을 전문적으로 호스피스 병원 같은 데 가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그냥 같이 살면서 병원도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떠한 영역에서는 이제 그 문둥병을 분리하듯이 격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제 확정이 돼 가는 거죠. 처음에는 광기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르네상스 시대만 해도 광기를 가진 사람, 요즘에 와서 광기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광기란 말도 잘 안 쓰나? 정신병자라고 하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그냥 동네에서 배회하는 사람, 집에서도 약간 좀 이상하긴 한데, 뭐 그냥 품고 살았죠. 뭐 그 사람을 격리하고 뭐 내쫓아 한다는 생각은 하지는 않았죠. 가끔 너무 심하면 바보배라고 그래서, 뭐 나중에 뭐 몽터구리배처럼 거기서 이렇게 거기서 먹을 거 갖고 있다 죽게 내버려둔 사람도 있지만, 처음에는 이제 큰 배에 이 사람을 태워 보내가지고 새로운 경험도 하고 거기 있는데, 거기 가서도 뭐 완전히 뭐 이렇게 뭐 감옥 같은 걸 만들어 뭐 거기다 집어넣고 그런 게 아니라, 같이 그냥 건강한 사람들하고 이제 섞여 살았죠. 그런 시대가 있어. 그래, 약간은 그냥 같이 완전히 섞여 살 시대하고 다르게, 동네도 한두 명 그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워낙 애도 많이 낳고, 뭐, 그 건강 관리도 안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애를 뭐 한 집에 한 10명씩 낳다 보면 한두 명은 섞여 있단 말이에요. 약간 이상한 애들이. 그런, 그 셋째가 그렇다며. 그래, 뭐 그렇지 뭐. 집집마다 다 있지 뭐.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약간은 이제 다르게 생각하는 게 왔단 말이에요. 그 계보를 쫓아가 보니. 그러니까, 걔 없어졌대요, 요즘? 아, 그 바보배 태웠어? 뭐 이런 식의 약간은 이렇게 정상적인 사람하고 다르다고 하는 취급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때는 경미한 거죠. 이제 그런 이 사람에 대한.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자꾸 문제를 일으키다 보니까, 요게 이제 이게 이 사람들 자체에 무슨 문제, 그때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흔히 뭐 이럴 수도 있지 그랬는데, 뭐 이거 좀 우주적이다 그렇게 표현됐는데, 이제 초월적인, 그러니까 우리 쉽게 말하면 영적 세계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눈으로. 조금씩 변했죠? 같이 살다가 하는 시각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저거 하는 짓 보니까 뭔가 좀 귀신하고 말이야 이렇게 내통하는 거 아니야? 귀신 들린 거 아니야? 뭐 이게 다른 초월적인 세계와 관련을 맺은 거 아니야? 저거? 그 그냥 막 이상한 소리 하고 다니고 그러니까, 뭔가 그 불길한,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요, 악령에 들려가지고 뭐 영적 세계와 이 우리가 사는 정상적인 세계와 다른 세계와 접속하고 관계를 맺고 있는 자. 그래서 뭐 헛소리를 내뿜고 하는데, 저게 저주를 뿜고 앞으로 미래에 있을 뭐 무서운 종말을 예고하는 게 아니겠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기 시작한 거죠. 그걸 누가 그렇게 보자고 한 게 아니에요. 시대가 지나면 그렇게 보게 된 거지.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문제는 화가들이 그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미지화한 거죠. 이제 여기서부터 더 많은 간극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나중에 광인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100이라고 하면은 그 중에서 그 한 10% 정도 약간 정상적인 사람과 다르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부각시켜서 그것만 따로 떼서 그림을 그려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90%는 없어지고 이것이 사람들의 이미지화가 된 거지. 그래, 그런 사람들 보면 두려워. 이미지화 형태로 거기다 다 덧칠을 해서 보다 보니까 무섭죠. 예, 그다음부터는. 그 내면의 세계가 저 사람들은 이게 악마적이다. 뭐 아니면 종말을 예고하는 자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걸 이미지화하다 보니까 뭐 우리가 이제 어, 북한 사람들에 대해서 요즘 그 탈북자 보면 똑같은 사람이 옛날에 보면 막 마귀 얼굴을 해가지고 초등학교 때 우리 보면은 막 뭐 뿔이 나고 막 이렇게 막 이상한 그런 이미지화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 만나면 잡아먹고 막 시체를 뜯어먹는 사람 이렇게 무섭게 만든 거랑 똑같이 되는 거죠. 그런 사람 보면 신고해라.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어, 너를 잡아먹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만든 거랑 똑같은 거죠. 똑같은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뭐 여기 고야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적극적으로 이제 그런 그림을 근데 그 사람 대표적인 거고 많은 사람들이 그 그림의 소재를 만들어 더 무섭게 더 아주 리얼하게 더 부풀려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 일반 보통 사람하고는 도저히 같이 볼 수 없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격리가 됐죠, 이렇게. 마음에서부터. 그리고 이제 전에는 그냥 동네 배회하는 그런 이제 뭐 요즘 말 추링 입고 맨발 벗고 돌아다니는 애였는데 이제 딱 보면 이제 악마로 보이는 거죠. 뭔가 초월적인 세계와 관계를 맺는 자로. 그러니까 이제 정상에서부터 더 멀어진 존재가 돼버린 거죠. 정상적인 부분은 다 은폐되고 비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것만 극대화돼서 보여주다 보니까 그러니까 없는 건 아닌데 그게 이제 강하게 보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그림에서만 화가들이 다룬 게 아니라 이제 문제는 문학에서도 이제 이게 좋은 소재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 얘기거리가 안 됐는데 그냥 동네 배회하는 뭐 동네 형, 동네 누나였으면 뭐 그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게 이제 악마화되고 이렇게 뭔가 보통 사람과 다른 영적 세계와 초월적 세계와 결탁을 맺은 자라고 하니까 이게 막 사람들에게 이제 뭐 자꾸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뭐 얘기거리가 되니까 요걸 소재로 이제 글을 쓰면 장사가 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몽테뉴라든지 메라스무스 같은 사람들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이걸 수필도 쓰고 소설도 쓰게 되면서 이게 이제 그림에서 이제 언어와 관계되죠. 그러면서 이제 언어는 보다도 이성적이니까 이때도 이제 이 사람들의 얘기는 이것은 한 개인에게 들어와서 봤을 때 인간은 모두가 완전하지는 못하다. 그래서 그 약간 비정상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게 많은 사람은 저렇게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거고 비정상과 정상이 있는데 정상적인 것이 많은 사람은 정상으로 보는 거다. 그래서 비정상과 정상이 같이 섞여 있다는 정도로 아직 완전히 분리는 안 됐어요. 그 정도 같이 공통 분모를 갖고 있는 거죠. 근데 또 따지고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뭐냐면 저 왜 미쳤어? 왜 저래? 멀쩡하다가 갑자기 팍 돌아버려, 쟤. 약 먹었나? 이런 요소가 있어요. 사람들마다. 그게 많으면 미친 사람들은 보이는 거고, 그게 가끔 가다가, 뭐, 교인 아닌 사람들은 술 먹으면 그게 주사가 심해가지고 완전히 좀 이상한 미친 짓 같은 사람 하는데, 술 깨우는 아주 좋은 사람. 우리 외삼촌이 그랬는데, 술 먹으면 완전히 눈이 달라져, 이렇게. 무슨 신자만 보이고, 옛날에 뭐 내가 어릴 때 나한테 저도 한번 당한 일이 있는데, 내가 너 4살 땐가 니네 집 왔는데 너 나한테 인사 안 했지 이놈아. 너 그럴 수가 있냐? 뭐 이러면서 또 생각도 하는 걸 따집어가지고 막 뭐 소리를 질러 그런 거 봤거든요. 그냥 뭐 미쳤나?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상과 비정상을 모든 사람이 갖고 있다 같이. 정상이라고 여겨지는 분이 많으면 정상으로 보이는 거고 비정상적인 부분이 많으면 비정상을 보이는 거지. 이건 분리될 수 없는 거다. 그러면서 거기까지도 이제 이렇게 어, 이 광기를 가진 사람이 품고 가야 된다고 하는 것, 개인에게서. 이제 그런 정도였는데,
이게 완전히 이제 달라진 건 뭐냐면, 이제 소위 고전시대라고 하는 이제 데카르트부터 달라진 거죠. 생각한다, 나는 존재한다는 거. 생각은 이성인데, 그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존재하는 거고,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존재,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거, 있어도 비존재,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생각하는 사람들 속에 생각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 이성적인 사람들 속에 비이성적인 사람은 같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개인의 마음에서도 이성과 비이성이 같이 존재한다고 봤던 에라스무스나 몽테뉴하고는 다른 시대가 온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들을 마음에서도 분리를 시키다 보니까 사회에서도 이제 분리를 시키게 되면 완전히 이제 그때 데카르트 때부터 완전히 이제 정상 비정상으로 이성 비이성으로 분리되게 됐다. 네. 그래서 계보학을 보니까 그렇게 되다는 거예요. 또 연결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같이 살고 뭐 당연한 것을 받아들이다가 점점 이렇게 되면서 뭐 처음에는 이제 뭐 불편하니까 바보 배에다 태우다가 그러면 이제 그 화가들이 이제 한몫을 한 거죠. 비정상적인 부분을 극대화시켜서 막 그림을 그려다고. 그림이 시각적으로 굉장히 사람들 자극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이 대상이 됐는데 또 문학자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관심을 갖다 보니까 비정상적인 사람에서 뭐 이제 그 관심을 사람들에게 문학 작품을 다 끌고 싶고 수요가 있으니까 그래서 뭐 그 본격적으로 다루기도 하고 수필로 다루기도 하면서 그러나 그때만 해도 동정심을 갖고 품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게 개인을 보면 이렇게 되지만 전체 사회로 봤을 때 비정상적인 사람도 있고 정상적인 사람이 있는데 그 개인으로 봐도 비정상과 정상이 같이 공존하는 거다. 그렇게 하니까 그렇다 그러면 이제 사회에서도 그냥 그걸 품고 가야죠. 마음에서 개인이 다 그런 거니까. 그리고 또 이제 비정상적인 부분을 많이 가진 사람을 잘 교육하고 설득해서 정상적인 생각을 하도록 하고 말을 하고 행동하도록 좀 치유하고 교화하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봤는데 데카르트부터는 어, 이성적이고 정상적인 건 존재하는 거고 같이 있지만 비이성적이고 그런 사람들은 비정상적인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그 존재하는 사람들과 비존재인 사람들이 같이 있을 수 없어서 이제 격리를 하게 되고 그리고 감옥에 이제 보내게 되는 거예요. 따로 이렇게 수용소를 만들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 계보를 따져보니까 데카르트부터 이제 이게 완전히 분리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못하고 살았잖아요. 그냥 살았는데 계보를 따져보니까 그렇게 됐고 또 배후의 고고학적인 발굴을 통해서 보니까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되게 됐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핵심입니다. 핵심. 아마 우리 인류 사이에 푸코가 남겨진 가장 중요한 그런 그 어, 내용일 거예요. 그러니까 광기의 역사라는 책이 방대합니다. 저도 사놓고 났는데 좀 보다 말아 너무 많아요. 그것까지 다 볼 필요가 있겠나 해서 보다 말았는데 핵심은 이 얘기예요. 이걸 여러 가지 그 증거들을 발굴해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설득하는 거죠. 이렇지 않냐, 이렇지 않냐. 여기 이렇게 저렇게. 그래서 뭐 기회가 되고 이쪽에 관심 있으신 분은 사서 보시기 좋겠고, 굳이 뭐 그쪽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그냥 이해만 하고 넘어가면 돼요. 이분도 이제 천재 같은 분인데 그걸 다 읽고 이렇게 간단히 요약을 했으니까 이 정도만 알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럼 이렇게 된 사람들을 또 다른 의미에서 계보를 따져보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 어떻게 처리를 했지? 첫 번째는 이제 이렇게 다른 여러 부류 여기 표현대로 하면 이제 어떤 사회 공공 질서에 방해가 되는 자들을 다 묶어가지고 이제 따로 수용소를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 보면 뭐 여러 가지가 나와요. 뭐 수감할 수 있는 뭐 격리 수용자 하는 그런 시설을 만들었다고 보면 되죠.
거기 보면 뭐 방랑자, 실업자, 한량, 거린, 빈문, 떠들이 뭐 이런 사람들이 사회 공공 질서를 방해하는 사회적 위험 요소가 된다. 그래가지고는 같이 묶어가지고 이제 한쪽으로 이렇게 몰아넣는 거지. 수용소를 만들어갖고. 근데 그들은 먹기도 힘들고 잘 자리도 없으니까 뭐 호텔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밖에서 그냥 뭐 길거리에서 지금도 이제 노숙자들은 우리나라 많이 없었는데 어디 이제 시설 만들어서 자라고. 그럼 거기서 비는 안 맞고 그래도 뭐 냉방은 좀 면하고 뭐 또 이제 좋은 밥은 아니더라도 아침, 점심, 새끼 한 뭐 죽이라도 끓여주니까 그렇게 수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뭐 자기네 집 앞에서 막 누가 누워 있고 막 어디 요즘 같으면 전철이나 타는데 막쭉 누워갖고 막 목욕도 안 하고 냄새가 막 10m에서 나고 이런 불편하잖아. 그러니까 자기들이 돈을 좀 내서 아, 저 사람들 좀 어디 좀 딴 데 가서 살면 안 되냐 이런 식이 돼갖고 건강한 사람이 돈 내고 국가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 수용소에 다 갖다 몰아 집어넣은 거예요. 이게 시작이야. 그러면 이제 건강한 사람들이 볼 때는 뭐 냄새도 안 나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런 게 좋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쭉 가서 왔는데 그 사람들 중에도 이 광인은 좀 다른 거야. 광인이 하는 짓이. 그 사람들한테 불만 있는 거야. 아니, 왜 우리를 저 사람하고 같이 놓냐. 우리는 사업하다 실패하고 왔고 정신 멀쩡한 사람들이고, 쟤는 정신 이상한 애인데 쟤를 우리가 같이 놓으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도 이제 따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사회 공공 질서를 해치는 사람들에게서 이 사람 따로 분리되면서 가정의 수치요, 사회의 수치. 말하자면 그런 이게 따로 수용된 사람들이 볼 때 수치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하는 소리나 욕하고 막 또 막 옷 벗고 막 뭐 이상한 짓도 하고 막 그래. 그러니까 수치스러운 존재로 이제 전락을 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들을 따로 수용하게 되면서 이제 일반인 수용소와 다른 수용시설이 만들어지게 됐다는. 이게 이제 계보를 보는 거예요, 계보. 처음에는 공공의 질서를 위배하는 사람들 다 몰아 때려서 수용을 했었는데, 거기서마저도 이 사람들 따로 분리되어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면은, 뭐 그거는 이제 약간 뭐 난삽하게 설명됐지만, 이제 정신병원이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 따로 수용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 다 알고 보면 치료 목적이 아니라 격리 목적으로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격리 목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 거린을 비롯한 이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사회 공동체에 피배가 되고 불편한 존재라 따로 수용했는데 그 중에서도 또 불편한 게 광인이야. 그래서 이 사람은 따로 또 감금시설을 만들어서 거기에 가둬 놓게 됐는데 이들은 뭐 치료한다고 하지만 이제 근본적인 걸 쭉 추적해 보니까 격리하는데 가장 목적이 있었다. 치료 잘 되지도 않고요. 그러면 이제 거기다 격리를 한편에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신병이 뭐냐, 광인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걸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과학적으로. 그런데 이제 두 가지 방향에서 나와요. 하나는 뇌가 물리적 손상이 됐다. 지금도 이제 정신병에 가면 그 얘기를 해요. 뇌 손상이 왔다. 두 번째는 정신적으로 이제 어릴 때부터 충격을 받은 게 있대. 작든 크든. 그게 이제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뇌 손상은 이제 약을 먹으면서 이제 그걸 치료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치료는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상처받은 것도 이제 옛날에 상처받은 것도 치료해 보자 그래가지고 뭐 이제 무슨 그런 것도 이제 상담을 통해서 특히 뭐 프로이드의 정신 분석이니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기법이 개발돼서 치료해 보려고 노력을 하죠.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건데 이 폭포가 얘기하는 것 중에 조금 다른 점을 이제 다른 데서 얘기가 되는 건지 이 사람이 독특하게 발견한 건지 모르겠는데 바로 글쎄 그 망상 문제예요, 망상.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 정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찾아보면 가만히 있어도 그냥
그 억제할 수 없이 자꾸 떠오르는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풋살 때도 보면은 순수의식은 가만히 있지 않고 어떤 대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뭔가를 생각하게 된 지향성을 간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철학적 표현했는데 여기는 이제 심리학적으로 아니면 정서적으로 정념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있어도 생각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생각이 나잖아요. 자기 전에도 보면 이 생각, 그 생각, 뭐 옛날 어릴 때 생각도 나고 돌아가서 어머니 생각도 나고 그 생각이 나, 아, 왜 이러지? 잠 자야 되는데. 그게 정념이에요. 표현하는. 정념에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공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뭔가 내용이 없는 별로 생각, 그 공상은 어떤 과거의 경험도 없고 또 실제도 아닌 그런 것들이 이제 뭐 떠오르는 거죠. 그냥 이런 생각. 정념 중에 이제 공상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정념이 다 그 공상만 아니고 실제 뭐 오늘 뭐 누구하고 싸웠는데 굉장히 기분 나빴다고 뭐 이 생각 저 생각 뭐 그걸 내가 가서 복수를 해갖고 뭐 죽여 살려 뭐 이런 실제 있었던 생각 외에 포함된 그 이렇게 수합돼 가지고 생각하는 그 많은 부분들이 공상이거든요. 그래서 몇 번 죽였다 살렸다 하는 거야. 근데 이제 망상은 뭐냐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공상은 공상으로 끝나는데 망상은 믿는 거야. 공상했던 것이 믿어지는 거지, 이 사람에게는. 그래가지고 공상을 했는데, 어, 이게 걔가 뭐 뒤에서 막 나한테 뭐 못된 소리를 누구한테 했다는데, 그 이제,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그게 믿어지는 거죠. 그러면 만나서, 너 돌아다니면서 내 얘기를 하고 다녀. 내가 언제 했잖아.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믿어버리는 거예요. 공상을. 이게 망상입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이게 더 나가면 환시라고 그래서 그게 눈으로까지 보인다는 거예요. 피부로 느껴지면서. 공상이 망상이 되어갖고 믿어지면 그게 이제 정신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오면서 이제 심리학이 발전해서 결국 그 공상까지는 정상으로 보고 망상부터를 정신병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합해져서 뭐 소위 조현병 뭐 이런 게 나오는데 그건 없었던 일을 자기가 이렇게 공상해가지고 사실을 믿는 거죠. 저도 그 조현병 걸린 분 한번 우리 교인 한번 얘기했었죠. 이분이 그 수술하고 나가지고 이제 에, 한번 조현병에 걸렸는데 무섭더라고요. 나는 얘기만 단어만 알고 있었는데 어, 병을 앓고 나서 한번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커피 한 잔 마시자 그래서 막 이제 퇴원하고 커피를 마시는데 제 사위가 이제 변호사니까 자기가 직접 만나기는 그렇고 나와보고 얘기를 해달래. 왜냐하면 자기가 이 경찰서 검찰 검사한테 끌려갔대. 그래서 말할 수 없는 성적 학대를 당했다는 거야. 빨간불 아니, 그래서, 아니, 뭔 얘기를 하는 거야. 진짜라는 거야. 이건 국가인권위에다가 조사를, 고발을 해야 되는데, 먼저 변호사를 만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말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 자기 얘기를 잘 듣고, 우리 사위한테 한번 얘기를 좀 미리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사실은 여기 지금 부인하고 살고 있는데, 다른 여자가 있대요. 그래갖고, 아주 구체적이하고, 이제, 대학병원 있는데, 그 대학병원 지하에 보면 빵집이 있거든요. 나도 가끔 우리 교인들 입원하면 거기서 빵 사다 주고, 음료수 사다 주는데, 거기에 빵 만드는 여자래. 근데 딸이 하나 있는데 그게 자기 딸이래. 그래가지고 자기가 자기 아내 몰래 아파트를 얻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돈 벌면 그것도 되게 살렸는데, 뭐 어떻게 누가 얘기를 했는지 자기 아내한테, 아내가 거기를 갑자기 급습해서 그걸 알아냈다는 거야. 근데 거기에 자기 신발도 있고 해갖고 걸렸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아내한테 정말 사과를 했다는 거야. 여보, 정말 미안하다. 내 바람펴가. 자기 딸의 이름도 알고 있더라고. 여자 이름도 알고. 너무나 구체적인 건데 말이 안 돼. 오래 가더라고.
조현병이라는 게 정말 무섭구나. 이걸 믿어요. 진짜로. 그 얘기가 진짜 같아. 그리고 우리 성남지청의 그 검사진들, 검사 이름도 알고, 그럼 내가 가만히 안 둘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계속 치료가 안 되면, 이게 정신병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신병자가 이렇게 생각하나? 이게 이제 고치지 않으면 그렇게 가는 거죠. 근데 저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만나면 자기 답답한 거야. 이런 심정을 안 알아주고 피식피식 웃고 저기 친구가 하나 있는데 경찰 출신이래. 얘기했더니 야, 이 미친놈아 정신 똑바로 차려. 이러더라는 거야. 세상에 억울할 수가 없는 거야. 이렇게 억울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심리학이라는 것이 크게 보면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판정하는데 이것이 아주 중요한 그 판가름의 어떤 기준이 되는 거예요. 심리학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철학적으로 말하면 망상은 없는 거예요. 무의 기초에서 유를 증명해내는 건데 비정상의 근거에서 정상을 가려내는 그런 방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학이 그동안 많이 연구를 해왔지만 최종적인 결과를 따져보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실제 공상까지는 그래도 모든 사람이 정상으로 보는데 공상이 망상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이제 비정상으로 광인으로 보는 건데 광인이라는 말 없어지고 이제 정신병자가 되는 거죠. 그런 기준을 이 사람이 이런 국학적인 발굴을 통해서 이론화해서 내놓은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걸 이 사람이 제시했다고 하는 거예요. 발굴해 냈다고 하는 거죠. 근데 굉장히 공감이 돼요. 아마 우리 목사님들 교회나 또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 얘기를 읽고 나면 이해가 돼. 저도 그 조현병에 걸린 우리 그 원사님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면 치료가 돼서 다행인데 그때 정말 다 황당스럽더라고. 황당해. 뭐 어떻게 말이 안 되는 거고 막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 굉장히 섭섭해 하는 거야. 응? 내가 이 나이에 거짓말 하겠냐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정신병이 뭐냐 하는 것은 이제 이 망상을 통해서 증명했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뇌가 손상이 된 거고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제 과거에 받은 상처들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이 공상의 망상이 변해고 그것으로 이제 정신병 판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무가 유를 증명하는 것처럼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정신병에 걸린 사람, 이거 아니면 이제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고, 정상인이고, 요게 있으면 정신병자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제 병리수혈에 정신병원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심리학이나 이런 정신 분석, 정신과에 들어가면 더 많은 기법이나 뭐 더 많은 뭐 세세한 검진 시스템 같은 게 있겠죠. 근데 큰 틀에 보면 이거라는 거죠. 공감이 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또 재밌는 것은 이제 육체에 이제 사람의 이제 그 몸도 이제 과학적으로 이렇게 임상 시험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이런 의학에 있어서 육체를 고치는 치료하는데 의학에서 결정적인 얘기가 뭐냐면 시체라는 시체. 죽은 시체를 해부해 보면서 의학이 급진적인 발전하게 됐는데 결국은 이제 그 사람이 질병을 이제 낱낱이 파헤치려면 이제 그 병에서 죽은 사람 시체를 아주 잘게 부숴서 검정해 봄으로써 정상적인 사람과 건강한 사람과 건강치 못한 사람을 구별하게 된다. 그러니까 시체가 건강한 사람을 구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가 건강이 없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을 구별하는 반증하는 기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심리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심리학, 정신.
망상, 비정상적인 망상이 정상적인 사람을 구별하는데 중요한 것처럼 이 육체의 사람이 건강한 사람을 이제 치료하고 이제 이렇게 알아보는 데 있어서 죽은 시체가 가장 큰 기여를 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큰 틀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다 했어요. 뭐 그 정도 이해를 하신 다음에 쭉 보시면서 나머지 뭐 부수적으로 이런저런 얘기인데 이거 왜 그러냐면 토크가 이미 써놨는데 그냥 다 이렇게 버리긴 아까운 부분들을 발주해서 이제 집어넣다 보니까 이 얘기저기가 많이 들어갔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이렇게 한쪽으로 좀 비껴놓고 그 큰 줄기만 알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제 이 광기 지금 이제 정신병이라는 말이 생기기까지 그리고 정신병원이 생기기 전까지 도대체 과거에 어떠한 일들을 쭉 거쳐서 여기까지 왔나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처음에는 그냥 사람들이 섞여 살았다. 근데 이게 분리되기 사람을 분리시키고 격리하고 서로 오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시작된 것은 중세의 문둥병이 창궐하면서부터 한두 명이나 섞여 사는데 이 전투성이 강해가지고 막 집단적으로 하나가 그냥 집에 놔뒀더니 그 집안 전체가 문둥병이 되는 이건 안 되잖아요. 분리를 해야지. 그러면서 사람이 사람을 분리해서 따로 격리하기 시작했다. 이게 시초예요, 시초. 따지고 보니까. 그래서 정신병과 관련은 없지만 지식 고고학적으로 발굴해 보니까 이러한 경험이 그 다음에 다른 유사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것이 활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양해가 되는 거야. 이런 경험이 하나도 없을 때는 다른 얘기잖아요. 성경에도 보면 격리를 많이 하잖아요. 문둥병. 왕도 병 걸리면은 뭐 어쩔 수 없지. 아무리 왕이라도. 뭐 배너나 이런 영화도 보면 이제 어, 병이 걸린 가족을 이렇게 따로 격리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괜히 만들어진 게 아니고 그런 과거에 그런 것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인류에게 이제 건강한 사람이 도움이 되지만 또 아픈 사람들에게는 참 불행스러운 것이 이제 중세의 시작이 된 거죠. 하나, 한 번 시작하는 게 전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이제 경험을 가진 인류에게 정신적인 문제인 이 정신병, 광인의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되면서 이걸 어떻게 할 건가. 저는 섞여 살았죠. 동네에 배회하는 자, 좀 불편하긴 하지만 품고 살아야지 동네 사람들이 이해하고. 그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아유, 그지, 엄마, 아빠 얼마나 힘들겠어.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이해해야지. 이런 식으로 품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이제 너무 심하고 그러면 바보배 같은 데 태워가지고, 뭐, 치료는 아니지만 좀 안 보면 좋으니까. 거기 가서 뭐 몇 달 있다 오고, 뭐 이런 식에도 불구하고 같이 살았죠. 그러다가, 이 예술이라는 게 이제 요즘에 언론 갖고들 많은데, 언론, 뭐 예술, 뭐, 또 문학 이런 게 굉장히 큰 인류 사회에 영향을 미쳐요. 어떻게 그리냐에 따라서. 근데 이게 문제가 되니까 이제 화가들이 먼저 이 광인들이 가진 정상적인 부분을 이제 좀 이렇게 문학이라는 건 예술이라는 걸 하나를 극대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비정상적인 부분만을 극대화시켜 그림을 그렸다. 그 서로 경쟁적으로 무섭게 막 하다 보니까 이런 존재들이 우주적인 인간 세상과 밖에 있는 어떤 존재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진 자. 뭐 쉽게 말하면 이제 좋게 보면 뭐 좋게 보기보다 나쁘게 보다 보니까 주로 악령, 귀신 뭐 이런 것들과 관련 있는 거고 또 미래에 불길한 것들을 가져온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럼 그 인간의 마음이 더 멀어졌잖아요. 인간 사회 속에서 정상적인 인간의 사회에서 멀어졌단 말이에요. 더욱 두려운 존재가 됐는데 이걸 이제 어떻게 할 건가? 그것은 이제 문학에서 다루면서 인간의 내부에는 정상과 비정상들이 같이 있다 그러면서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이제 끌어안고 가야 된다는 차원이었었는데 데카르트 소위 고전주의라는 데카르트 와서는 비정상적인 존재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사유할 수 없는 존재는 비존재처럼 돼버린 거죠.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존재고 비존재는 존재와 같이 있을 수가 없으면서
감옥 같은 걸 만들어 따로 완전히 격리를 시켜버리는. 치유 목적이 아니라 가칠 수 없는 존재로 그렇게 돼버렸다. 그러니까 데카르트와 완전히 다른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대부를 따져보니까 그렇게 쭉 내려왔고, 배우를 따져보니까 고고학적으로는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그 사회 분위기가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가장 결정적으로는 이제 화가들이, 화가들이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화가들이. 가장 큰 광인을 정상적인 사람들로부터 분리시키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 화가들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완전히 이제 그 결론을 낸 건 이제 데카르트, 이성이냐 비이성이냐 이런. 그래서 이제 비정상인은 이제 비이성적인 사람 이렇게 돼버렸죠. 그럼 이 사람들 다루는 건 어떻게 되냐? 처음에는 사회 질서를 교란시키는 방해 요소가 되는 사람들 다 묶어서 보기 싫으니까 어디다 격리 수용을 했었는데 거기서도 이제 또 이 광인은 그 사람들에게서 또 퇴출을 당하죠. 그래서 광인은 그때부터 이제 가족이나 사회나 그 모든 집단으로부터 수치스러운 존재가 되면서 일종의 또 다른 수용소를 만들어서 따로 가두고 겉으로는 치유한다고 하지만 하여튼 보기 싫으니까 따로 격리 수용하는 게 정신병원이 됐다. 이렇게. 그러면 이 정신병을 가두고 이제 뭐 이 정신병자 말고 다른 그 사람들은 거기에 뭐 가다 놓고 이제 뭐 거기에 연구를 한다 그러면 뭐 왜 노숙자가 생겼는가 뭐 그러면 이제 경제적으로 뭐그 평등하도록 뭐 이렇게 가진 사람들이 뭐 나눠줘 갖고 뭐 더 좋은 병리실을 만들고 뭐 또 교육을 시켜갖고 사회에 다시 진출해서 뭐 지역갖고 살고 이렇게 다루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이건. 그래서 따로 병을 만들어서 격리 수용하면서 이제 한편에서는 정신병이 뭐냐 이걸 연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도 답은 딱 없어요. 모호한 거지. 근데 크게 보면은 이제 뇌에 손상이, 물리적 손상이 있다. 그런 얘기. 두 번째는 과거에 어떤 상처받은 것들이 정신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 세 번째는 이제 소위 정념을 가지고 끊임없이 머릿속에,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들, 이걸 가지고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어떤 정신병자냐 아니냐를 구별하게 되는데 그 정념에는 그 공상이 있다. 공상. 실제 기초한 것이 있지만 그것이 거기서부터 발전된 공상이 있단 말이에요. 어, 그런데 공상에는 또 망상이 있다. 공상에 망상이 되면 공상을 믿어버린다. 그러게 되면은 이제 그것이 또 환시까지 나타나서 실제로 눈에 보기도 하고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피부로 느끼기도 하는. 그래서 그걸 믿어버리게 되면 그게 망상부터는 정신병을 보면 된다. 그래서 정신병자 아니냐는 망상을 각 기준으로 해서 공상까지는 정상으로 보고 망상으로 넘어가면 이제 정신병자로 이런 사람은 격리 수용해야 되는 거예요. 판정한다. 정상인을 판정하는 건 비정상인이 그 역할을 했는데 이 비정상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근거는 망상이니까 무란 말이에요. 없는 거. 그 무가 근거가 돼서 비정상인을 판단하는데 그럼 유라고 하는 정상인은 비정상인을 바탕에 놓고 그 아닌 사람이 이 사람이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밖에는 아직도 이 심리학이라는 것이 더 이상 진전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물론 뭐 심리학이나 정신의학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그렇게 딱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크게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크게 보면. 아직도 뭐 지난번에 우리 빌레지 때 공부했지만 무의식에도 뭐 견해가 많잖아요. 프로이드는 뭐 어릴 때 부모님과의 성적인 관계 속에서 그것이 우리를 뭐 죽을 때까지 지배한다고 하는데 빌레즈만 해도 아니 우리 그 의식이 어떻게 엄마 아버지 관계 속에서 뭐 그렇게 되냐. 우리 의식을 이렇게 형성하는 것은 엄마 아버지 물론 영향이 좀 있지만 형도 있고 동생도 있고 그리고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고 자기가 다니는 대학도 있고 그 당시에 새롭게 어? 발전되는 뭐 스마트폰 없은 시대에 사는 사람들 스마트폰을 아주 손에 들고 사는 시대의 사람들
우주에 뭐 사람이 갔다 왔다 하는 이런 시대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내 의식을 형성하는 거지. 어떻게 엄마 아빠의 관계 속에서 그것만이 내 의식을 형성하고 그 평생 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바뀌거든요. 정신과도 이제 아마 다양한 그런 기법도 있고 뭐 있겠는데, 이 푸크의 입장을 크게 보면은, 공상이 망상으로 가느냐, 그 기점에서, 그것 갖고 정상, 비정상을 심리학에서는 구별하는 데까지 거기서 공전하고 있는 거 계속 원물을 돌듯이. 이 얘기 해봤자 또 그 얘기고 또 돌고 또 얘기하고 그런 식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이 사람의 몸을 연구하는 임상학에 있어서도 죽은 시체가 건강한 사람 몸을 이렇게 판정하고 치료하는데 가장 결정적 역할을 갖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뭉뚱그려서 정신과 인간 육체까지를 포함해서 이 배부와 어떤 과정을 겪어서 여기까지 왔는지 그리고 그 배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고고학적인 것까지 다 포함해서 쫙 보여주고 있는데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이제 큰 틀에서는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강의 드린 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서 나머지 부분들은 이렇게 좀 어, 읽으시면 이해가 될 것 같고 근데 너무 자세하게 그 부분까지를 뭐 다 알고 뭐 머릿속에 집어넣을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하면 이리관지가 안 돼가지고 오히려 지역적인 데 매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강의할 텐데 궁금하신 것이나 뭐 있으면 말씀하세요.